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동산학 개론을 담당하고 있는 김하선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과 더불어 학개론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본격적인 수업 진행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부동산학 개론 과목은 공인중개사 6개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법률 과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법 과목이 아닌 과목을 법 과목처럼 공부한다면 학습의 효과가 높지 않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률 과목과는 별도의 상이한 학습 방법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 바로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하실 때 매년마다 많은 수험생들께서 대단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이 바로 뭐다? 부동산학 개론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어, 단어들이요. 우리가 평생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익숙하지 않고 낯설은 단어의 연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이론을 파악하기 전에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확히 내 걸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더라도요. 이론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단어의 뜻, 용어의 의미만 정확히 파악하고 가셔도 50점, 절반 정도의 문제는 풀어낼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용어의 의미 파악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많은 수험생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 학개론 과목은 이해 과목입니까? 암기 과목입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상당히 매년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죠? 그런데 암기 과목이 아닌 수학 과목마저도 공식을 외우지 않고 있으면 계산을 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죠? 바로 그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비록 학개론 과목의 성격은 이해 과목인 게 맞지만 내용에 대한 암기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해와 암기가 함께 어우러져서 복합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좋은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본서를 보실 때 또 공부를 하실 때 정독을 하지 말고 다독을 해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열심히 읽어보는데 매 페이지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낯설은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 자체를 못 알아듣고 계신데 어떻게 정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독은 불가능하니까 뜻을 알든 모르든 관계없으니까 자주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주시는 다독의 학습이 요구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독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죠. 버거워요. 그런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네 번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새 그 어려웠던 문장들이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익숙만 해지면 어렵다는 느낌이 줄어들면서 그 내용에 대한 이해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학습 방법으로 제시하고 당부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 점만 정확히 지켜주시고 유지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부동산학 개론은 가장 첫 번째 부동산학 총론 파트가 나오는데 이 총론 파트에서 배울 내용은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 또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한 학습이 요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제 부동산의 개념 나오면서 첫 번째 제목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적혀 있죠. 이럴 때 내용 설명에 앞서서 같은 말부터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합 개념과 복합적이란 말은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됨을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적 부동산은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복합 개념이라는 말,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워낙 자주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1편 총론뿐 아니라 마지막 제8편 감정평가론까지 모든 파트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합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파트를 불문하고 복합 개념 또는 복합적 이 말 나오면 그 속에는 법률, 경제, 기술이라는 세 가지 측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해석해 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직 내용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측해 보건대 복합 개념자가 나왔으니까 이 속에는 법률, 경제, 기술이 포함되어 있을 거야. 따라서 제목상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으로 구분이 될 것이고 그 하나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구나, 학습할 필요가 있겠구나를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개발론이건 관리론이건 총론이건 마케팅론이건 간에 관계없이 어느 파트를 막론하고 복합 개념 또는 복합적 이 말 나오면 법, 경기, 법률, 경제, 기술이라는 세 가지 측면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점을 꼭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요. 가장 먼저 자, 내용 따져보기 전에 종류부터 볼게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이외에 아래쪽에 보니까 기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아직 내용 살펴본 거 아니에요. 구조만 따져보고 있는 거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제목이 있었죠. 내 복합 개념 속에는 뭐뭐가 들어간다고요? 법률, 경제, 기술, 줄여서 법경기 3대 측면이 모두 포함된 게 복합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구조 볼까요? 자, 제목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 맞죠? 그럼 구조상 첫 번째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두 번째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제 구조 파악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용 보시는 것처럼 기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종류 몇 가지만 열거된 것에 불과하지만 그 위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딱 봐도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왜 법률, 경제,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구분하는데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만 이렇게 내용이 많이 적혀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중에서 가장 출제 비중과 빈도가 높은 파트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서 출제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이것저것 물어볼 게 꽤 많아요. 그런데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종류 정도만 물어보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물어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학습하실 때 법경기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따져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학습의 비중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 집중하시고 나머지 경제나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어떤 것들이 어느 개념 속에 포함이 되겠는가 종류 정도만 익혀두시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첫 번째,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또다시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협의, 광의가 나와 있죠.
근데 협이라는 말은 한자로 좁을 협이고 광은 한자로 넓을 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협의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의 뜻이고요. 광의의 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어차피 문제를 푸실 때요. 벌써 문장 속에서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이 말이 적혀 있다면 이거 복합 개념의 부동산 중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물어보고 있는구나 라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일단 협의의 부동산부터 먼저 볼게요. 협의, 즉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다른 말로 민법상 부동산이 되죠. 그럼 민법상 부동산 이 말 뜻이 뭘까요? 민법이라는 법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민법 제99조에 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는 법의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출제자가요. 협의의 부동산 하는 경우 있지만 다른 말로 민법상 부동산 또는 토지 및 정착물 이렇게 말을 쓰는 경우도 있죠. 좀 같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 협의, 즉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 곧 민법상 부동산이고 민법에서 토지 및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토지 및 정착물이 부동산인데 어차피 토지의 뜻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땅은 아니겠지만 우리 시험에서 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는 없거든요. 야, 토지 뜻이 뭐냐? 성격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면 출제되는 파트는 정착물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착물의 뜻이 뭐고 정착물에는 어떤 것들이 나누어지고 있는가 또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에는 무엇들이 있겠는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정착물의 뜻이 나와 있죠. 그럼 정착물이란 토지 등에 부착되어 지속적, 계속적으로 사용됨이 사회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한다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 부분들은요. 워낙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모두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징만 잡고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다독을 좀 해달라. 자주 반복해서 문장 학습해달라. 부탁을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정의 부분들은 자주 읽어서 문장 자체를 익혀놓으시면 되는 거지 달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 근데 한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잘 보세요. 토지 등에 부착이 됐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사용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단순히 땅이나 건물 등에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착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착의 상태가 지속적이고 계속적일 때 비로소 정착물로 본다라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땅이나 건물 등에 부착된 물건, 그 부착된 상태가 지속적인 부착 상태에 있을 때 비로소 정착물로 보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토지나 건물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임시적이거나 또는 일시적인 부착 상태에 있다면 그때는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착물의 경우가 부동산에 속하는 것인데 정착물이 아니다. 그 말은 결국 부동산이 아니라는 말과 같은 거고요. 부동산이 아니다. 이 말은 결국 동산으로 본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땅이나 건물 등에 부착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착물로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부착 상태에 있을 때 정착물로 보고 부동산으로 간주해 주는 거죠. 반면에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부착 상태에 있는 물건은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즉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이렇게 정착물은 크게 종속정착물과 독립정착물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출제가 될 때 종속정착물은 토지의 일부가 된 물건,
그래서 문장 속에서 토지의 일부 이 말이 나오는 그 순간 이것은 땅의 일부니까 땅에 종속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일부자가 나오는 그 순간 얘 종속정착물 얘기하는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문제를 접근해 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땅의 일부가 된 물건이 되기 때문에 땅 자체가 팔려 넘어간다면 땅의 일부니까 땅과 더불어서 돈을 주고 구입하는 매수자에게 양도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분명히 조심하세요. 어떤 물건이 땅의 일부예요. 땅의 일부. 내가 땅의 일부입니다. 근데 땅이 누군가에게 팔려 넘어갔대요. 그럼 땅이 팔려 넘어간다면 땅의 일부인 나도 땅에 딸려서 함께 매수자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토지의 일부 나오면 종속정착물이고 이런 종속정착물은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니까 땅 자체가 팔려 넘어가면 땅과 더불어 함께 넘어간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독립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때 독립이란 말은 우리식으로 말을 바꾸면 별도로 또는 무관하게 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토지와는 별도로 또는 토지와는 무관하게 거래의 객체, 객체가 된다는 건 사고 파는 거래의 대상이 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분할 때 말이죠. 일단 문장 표현상 구분, 토지로부터 독립이란 말 나오면 걔는 독립정착물로 이해하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고 토지의 일부라고 말이 나오면 종속정착물로 보시고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여기 보시면 종속정착물은 쉽게 말하면 그 물건만 부착된 그 물건만 따로 떼어서 토지와 별도로 팔아먹을 수 없다. 토지와는 별도로 팔아먹을 수 없는 물건이 종속정착물이고요. 토지와는 독립하여 토지와는 별도로 팔아먹을 수 있는 물건이 독립정착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뭐 지붕이다, 담장이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붕이나 담장을 토지와는 별도로 지붕만을, 담장만을 매매할 수 있나요?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있다고 볼 때 외우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문장 나왔을 때 이 물건 땅과 별도로 팔아먹을 수 없는 물건인데 라고 생각이 되면 걔는 종속정착물이고 이 물건은 땅과는 별도로 팔아먹을 수 있어 라고 해석되는 것들은 독립정착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독립정착물의 가장 대표가 건물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럼 단적인 예로 여기 A라는 땅 위에 B라는 건물이 세워져 있다고 보자 이거죠. 그럼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이런 경우가 많아요. 토지는 내버려 둔 채 땅 위에 세워진 건물만 매매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땅은 내버려 둔 채 건물만 매매가 된다는 건 이 건물은 토지와는 독립하여 토지와는 별도로 매매, 거래의 대상이 된다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토지와 무관하게 별도로 팔아먹을 수 있는 물건을 독립정착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독립정착물의 종류는 나중에 보면 외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나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등은 대표적인 독립정착물에 해당이 된다. 이런 종류 같은 것들은 지금 당장은 외우기가 어렵죠. 처음에 볼 때는요, 와, 종류 되게 많다. 저걸 어떻게 다 기억한대? 이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한 번 읽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저 정도 종류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중에요, 구구단을 어떻게 외웠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저 역시도 구구단을 외우고는 있지만
언제 그걸 외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말이 뭐냐? 하도 반복해서 복습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이미 익혀지는 거지. 의도적으로 내가 학습을 통해서 익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시다 보면 되는 거니까 너무 크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여기 아래에 보면 자, 설치 주체, 설치 의도, 부착 방법, 물건의 성격 이 4가지가 구분 기준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설치 주체는 다른 말로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 당사자와의 관계라고 이렇게 말을 바꿔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말이에요.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된다.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 당사자와의 관계, 즉 설치 주체 부분하고 부착 방법 정도 요 2가지 정도를 집중해서 학습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2가지 부분이 그나마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일단 설치 주체, 말 그대로 똑같은 물건이지만 그걸 누가 설치했느냐, 임대인이 설치했느냐, 임차인이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정착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정착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임대인과 임차인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임대인은 누구예요? 예, 집주인. 집주인이 임대인인 것이고 임차인은 세입자가 되겠죠. 자, 세 들어 사는 분들이 임차인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똑같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을 임대인이, 집주인이 설치했다면 그 물건은 그 부동산의, 그 주택의 일부,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정착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세입자, 임차인이 설치한 냉장고, 에어컨 등은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로 보지만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이 2가지 차이점을 꼭 기억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쓰진 않을게요. 예컨대 임차인, 세입자 곰돌이가요. 원룸을 얻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원룸에 이제 월세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원룸살이 들어가 봤더니 곰돌이가 돈을 주고 어떤 에어컨, 냉장고를 구입하기 전에 이미 그 원룸 속에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이 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 곰돌이가 1년의 월세 기간을 끝내고 다른 곳으로 이사해 나갈 때 1년 동안 내 손때가 묻었다는 이유로 그 원룸에 부착된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을 떼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특수절도에 그거 큰일 나죠. 바로 이겁니다. 왜 임차인, 세입자가 떼어갈 수 없을까? 그때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은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이 아니라 임대인, 즉 집주인이 처음부터 설치한 물건이고 그럴 때 임대인이 설치한 그 물건은 그 주택의 일부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정착물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뒤집어서요. 곰돌이가 원룸을 얻고 월세를 살러 들어가 봤더니 원룸, 빈 공간만 있을 뿐이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원룸 들어간 지 한 달 후에 돈 모아서 세탁기 사고 또 한 달 뒤에 돈 모아서 냉장고 사고 또 한 달 뒤에 돈 모아서 TV를 장만했다. 그럼 이때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은 임차인, 세입자인 곰돌이가 장만한 거 맞지? 그럼 나중에 1년의 월세 기간이 끝나고 다른 곳을 이사해 갈 때 자기가 자기 돈 주고 구입해서 부착해 놓은 거니까 떼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떼어갈 수 있다? 그것은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차피 시험에 물어보는 건 뭐냐면
똑같은 물건이지만 설치 주체, 누가 설치했느냐.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로 보고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요렇게만 구분하신다면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부착된 물건을 떼어갈 수 있으면 정착물이 아닌 거고 떼어갈 수 없으면 정착물로 판단하셔도 잘못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바로 부착 방법이거든요. 근데 땅이나 건물에 부착된 물건을 떼어낼 때 훼손의 정도가 크다. 물리적 훼손이 크다면 정착물로 보고요. 별다른 훼손 없이 제거가 가능하다면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예컨대 벽난로가 있대요. 여러분, 벽난로는 말 그대로 벽에 붙어있는 난로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럼 벽에 붙어있는 난로를 떼어내려면 어쩔 도리 없이 벽을 부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벽난로는 제거 시에 물리적 훼손이 있어야 되므로 이때는 정착물로 본다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간판이죠, 간판. 간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날 건물은 좀 제외하더라도 최근의 건물 같은 거 보면요. 간판을 곧바로 건물의 외벽에 부착시키지 않아요. 간판만을 붙이는 공간이 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판을 탈부착, 떼었다 붙였다 하더라도 별다른 훼손이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간판처럼 제거 시에 별다른 물리적 훼손이 없다면 정착물로 보지 않는 게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외가 뭐냐면 비록 별다른 훼손 없이 제거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물건을 제거함으로써 기능상 하자 또는 효용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는 정착물로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때 기능적 하자면 다른 말로 효용의 감소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이 발생할 때는 정착물로 본다. 여기에 가장 대표가 수도꼭지예요. 여러분, 누가 수도꼭지를 정착물, 즉 부동산이라고 보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부동산 학개론은 론이기 때문에 학문이고 이론이다 보니까 학문적 관점에서 이론적 관점에서 수도꼭지는 부동산 정착물로 봐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이제 수도가 있어요, 수도가 있고 이렇게 수도꼭지가 있죠.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도꼭지를 수도관으로부터 제거, 분리, 떼어낸다 할지라도 수도관에 파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맞죠? 즉 별다른 훼손 없이 수도꼭지는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분리가 가능합니다. 맞죠? 그런데 수도꼭지를 떼어내는 순간 제거하게 되면 수도를 틀어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맞죠? 이때 수도를 틀어쓰기 어렵다. 이걸 예쁘게 말하면 기능상 하자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도꼭지처럼 별다른 훼손 없이 쉽게 제거가 가능한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을 제거함으로써 기능상 하자, 수도를 틀어쓸 수 없다는 기능상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정착물로 봐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압축하면 이거예요. 부착 방법 원칙. 부착된 물건을 제거할 때 별다른 훼손 없이 제거가 가능하다면 정착물이 아니고 훼손이 있어야 제거가 가능하다면 정착물로 본다. 이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가 뭐다? 별다른 훼손 없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을 제거함으로써 떼어냄으로써 기능상 하자가 발생할 때는 정착물로 봐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볍게 압축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이 결합된 개념을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 준부동산이 광의의 부동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또 생소한 단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준부동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 준부동산 그랬는데 준이라는 글자와 부동산이라는 글자가 결합이 됐죠. 근데 우리가 보통 준이라는 글자는 어떤 뜻이냐면 원래는 그것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취급해 줄 때, 간주할 때 우린 뭐라고 한다? 준자를 붙여주는 거죠. 여러분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예컨대 한국전력이라든지 또는 뭐 전기통신공사 이런 각종 공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각종 공사, 공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원의 버금가는 사회적 지위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준공무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준공무원이라고 말이 나오면 그분들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공무원은 아닙니다. 근데 준자를 왜 붙였을까요?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원의 버금가는, 공무원에 준하는 대접을 받기 때문에 준자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파트를 불문하고 어떤 단어를 불문하고 준자가 들어갔다는 건 원래는 그것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취급해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준부동산, 준자 붙었죠? 그럼 얘는 원래는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부동산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는 경우가 준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어떤 이유가 바로 뭐냐? 등기 등록의 공시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등기와 등록이라는 공시수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등기 등록의 공시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준공무원은 본질적으로는 준부동산이죠. 네, 준부동산은 본질적으로는 부동산이 아니지만 등기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준하여 부동산처럼 취급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부동산의 종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동차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동차를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하지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의 공시수단은 등기입니까? 등록입니까? 인도입니까? 바로 자동차 등록증 그러잖아요. 자동차 인도증 그러지 않고 자동차 등록증 그러잖아요. 맞죠? 그럼 자동차는 본질적으로는 부동산이 아닌 게 맞아요. 그런데 공시수단이 등기나 등록이라면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자동차는 본질적으로는 부동산이 아니었으나 등록이라는 공시수단을 갖추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이 되므로 준부동산에 속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그 예 같은 거는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 이외에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등도 모두 준부동산에 포함이 된다. 종류는 천천히 외우실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종류만 열거해 놓았죠. 왜 그럴 수밖에 없다? 거의 나오지 않는다. 기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을 물어보는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는 한 번도 없는 거고요. 예컨대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을 써놓고 이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중 어느 측면의 부동산에 포함이 되겠니? 종류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기법, 기술적 개념은 공자위환입니다. 공자위환, 공간, 자연, 위치, 환경 나오면 기술 또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경제적 개념 나왔죠. 경제적 개념은 자자생소품이에요. 자자생소품, 자자생소품,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 속한다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공자위환,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은 기술 또는 물리적 개념, 자자생소품,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이 종류만 구분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 구하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복합부동산 나왔는데 이 복합부동산 조심하세요. 복합적 부동산과 복합부동산 다른 거죠.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복합적은 복합 개념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복합적 부동산과 복합부동산은 한 글자 차이지만 전혀 다른 거니까 꼭 구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복합부동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토지 플러스 건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제 법률 과목을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토지와 그 토지 위에,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은 하나의 물건으로 보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복합부동산이 뭐냐? 법률적으로는 두 개의 물건,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인 토지와 건물이 결합하여 일체로 이용 거래되거나 용도상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학개론에서는 복합부동산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A라는 토지 위에 B라는 건물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법률로 따지면 땅과 그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은 하나의 물건이 아닌 겁니다. 바로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비록 법적으로는 땅과 건물이 서로 다른 물건이지만 만약 이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얘네를 합쳐서 주택이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만약에 주택을 거래한다고 할 때 법적으로 땅과 건물이 서로 다른 물건이라고 해서 땅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팔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내 집을 판다, 내 주택을 거래한다는 것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는 것이지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개념이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나라 법률 체계 내에서는 땅과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으로 본다. 법에서는. 그런데 이러한 그 부동산을 이용하거나 거래하는 과정 속에서는 일체로가 뭐냐면 하나의 물건처럼 이용 거래하거나 용도상 불가분, 용도상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복합부동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얘가 뭐라고 했습니까? 땅과 건물은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 근데 이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얘를 묶어서 주택이라고 함. 그럼 주택을 매매할 때, 주택을 거래할 때, 내 집을 팔아먹을 때 땅 따로, 건물 따로 팔아먹는 게 아니라 땅과 건물을 함께 팔아먹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처럼 법적으로는 다른 물건으로 보지만 그 부동산을 이용하거나 거래할 때는 일체로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하는 경우를 복합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복합부동산은 나중에 감정평가 시 일괄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일괄평가. 무조건 복합부동산은 일괄평가인데 이게 뭐냐면 예컨대 이걸 묶어서 주택 그럴 때 감정평가사가 이 주택의 가치를 감정평가해 봤더니 5억이라고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5억이라는 금액 속에는 단순히 주거용 건물의 값어치만 5억이 아니라 토지 가치가 합산된 값이 5억이라는 금액으로 표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 토지의 가치, 건물의 가치를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고 평가하는 걸 일괄하여 평가한다. 줄여서 일괄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자, 그렇게 보실 것.
자,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의 분류가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차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부동산은 크게 땅과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니까 부동산학 개론에서도 부동산 분류 파트는 크게 토지와 건물의 분류로 구분돼요. 근데 건물을 가지고 본다면 건물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죠. 예컨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다양한 용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도 핵심이 주거용이다 보니까 결론! 부동산의 분류는 크게 토지 분류와 주택의 분류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토지 분류를 보시면 원래는 이 토지 분류도 법률에 의한 구분도 있고요. 이처럼 부동산 활동에 따른 구분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나눠집니다. 그런데 법에 의한 구분은 공시법상 28개의 지목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공법상 국계법이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각 공법 시간, 공시법 시간에 따로 익히시면 되는 거고 학개론 시간에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위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부지, 택지, 대가 나오죠. 일단 표현상 차이점 보면 부지는요. 건축 용지는 물론이고 도로 등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를 포함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비건축 용지라고 적혀 있죠. 따라서 부지는요. 구조 자체가 건축할 수 있는 땅과 건축할 수 없는 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뭐다? 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 일정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 이 말 나오는 그 순간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이미 정답은 부지라고 보시고 찍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부지 중에서 건축이 가능한 땅, 건축할 수 있는 땅만 뭐라고 한다? 택지라는 말을 써요. 택지. 자, 택지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것도 조심할 게 있습니다. 택지 이 말이 자주 나오는데 택지가 나오는 그 순간 개발론이건 무슨 논이건 간에 관계없이 어느 파트를 불문하고 택지 이 말 나오면 반드시 세 가지 글자가 따라 붙습니다. 어떤 글자? 주상공. 주거, 상업, 공업. 줄여서 주상공이 반드시 따라 붙는다라고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택지는 또다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택지 얘기할 때 주거, 상업, 공업용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러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 또는 그러한 용도로 조성된 토지 이렇게 말 나오는데요. 앞뒤를 다 외우려면 복잡하니까 주거, 상업, 공업 줄여서 주상공 이 말 나오는 그 순간 이미 정답은 택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택지 중에서도 지목이 대인 땅이 있어요. 지목이 대인 땅. 이건 나중에 공시법 시간에 이 지목이 뭐냐면 쉽게 봤을 때 땅에 붙는 제목이거든요. 땅에 붙는 제목이니까 땅지를 붙여서 지목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공시법상 28개의 지목이 있는데 그 지목 중에서 대라는 지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목이 대인 땅은요.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는 지목이 되고요. 공업용지는 지목 자체가 공장용지라고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결론이 뭐냐면 건축할 수 있는 땅과 건축할 수 없는 땅을 모두 포함한 것이 부지. 그 부지 중에서 건축이 가능한 땅만 택지. 택지 중에서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만 포함되는 게 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리면요. 가장 범위가 넓은 게 부지죠. 부지. 그럼 부지는 또다시 이렇게 건축이 가능한 땅과 건축이 가능하지 않은 땅으로 구분이 되는 거 맞죠? 이때 부지 중에서 건축이 가능한 땅, 이 부분만 뭐라고 합니까? 택지가 되는 거죠. 택지. 근데 택지는 또다시 어떻게 구분됩니까?
주상공이 나뉘어집니다. 자, 주상공이 나뉘어지는데 이때 주거와 상업용지만 포함되는 게 지목이 대인 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면 부지, 택지, 대를 세 가지 묶었을 때 가장 범위가 넓은 개념이 부지가 되고 가장 범위가 좁은 게 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를 보니까 지목이 대인 땅이니까 대라고 얘기하죠. 주거와 상업은 포함되지만 공업용지는 지목이 공장용지이다 보니까 대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맹지와 대지가 나와 있죠. 맹지와 대지도 이제 비교할 만한 대상이 되거든요. 첫 번째 맹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앞 못 볼 맹이죠.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을 뭐라 그래요? 맹인. 그렇죠? 또는 뭐 시각장애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맹이라는 글자는 앞을 보지 못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땅이 앞을 보지 못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여기 이제 땅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각형 하나하나가 모두 땅이라고 보자 이겁니다. 사방은 도로, 다른 말로 길이죠, 길. 그런데 여기 가운데 땅을 A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가운데 땅 A를 제외하고 나머지 땅들은 한쪽 면이라도 모두 도로와 길과 접속된 연결된 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 가운데 A 땅은 사방이 다른 토지로 에워싸여서 막혀 있기 때문에 그 토지에 어떤 면도 도로에 길에 접속된 연결된 면이 없는 땅이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사방이 다른 땅으로 막혀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맹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맹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맹지는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대지가 뭐냐면요. 대지는 이 대라는 글자, 대지할 때 이 대가요. 한자로 자루대요, 자루대. 따라서 대지를 있는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자루 모양의 땅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죠. 자루 모양의 땅.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루가 뭐예요? 어떤 물건을 담아서 먼 곳까지 이동하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자루가 되는 게 맞죠. 근데 자루는요, 이동 과정 속에서 내용물이 나오지 않으려면 자루의 입구는, 자루의 주둥이는 좁아야 됩니까? 넓어야 됩니까? 자루의 입구가 좁아야만 내용물이 튀어나오지 않겠죠. 맞지요? 그래서 대지는 직역한다면 입구가 좁은 땅이에요. 입구가 좁은 땅인데 또는 자루 모양의 땅 그러기도 합니다. 입구가 좁다. 이걸 예쁘게 말하면 좁은 통로라고 얘기해요. 좁은 통로. 그래서 대지를 예쁘게 포장해 봤을 때 대지란 좁은 통로에 의하여 공도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길이거든요. 도로, 길을 얘기합니다. 공도. 그럼 개인이 이용하는 길은 사도라고 하고요.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길을 공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쁘게 포장할게요. 대지란 좁은 통로에 의하여 공도의 접속면을, 연결면을 갖는 토지를 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골목 안쪽의 땅. 자, 골목 안쪽의 땅을 우린 뭐라 그런다? 대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림 같은 거 나중에 본수업할 때 다 그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생각합니다. 대로변의 땅하고 골목 안쪽의 땅하고 값어치를 따져본다면 어느 쪽이 값어치가 낮습니까? 그렇죠. 대로변의 땅보다는 골목 안쪽의 땅의 값어치, 토지 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대지 감가가 발생한다 그래요. 감가란 말은 가치가 깎인다의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나 대지가 비록 가치가 깎일 망정 맹지와의 차이점. 조금 전에 맹지는 사방이 다른 땅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도로에 접속된 면이 한 군데도 없다 보니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대지는
통로가 좁을 뿐이지 길과 연결된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 허가는 받을 수가 있다는 것. 이게 차이점이죠. 다시 한번 깊숙한 내용은 나중에 반복하시고요. 지금은 차이점만. 대지와 맹지의 차이점. 대지는 건축 허가는 받을 수 있지만 맹지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 차이점 정도만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나머지 토지 분류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